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요, 법무법인 신목의 김예림 대표 변호사님과 함께 부동산, 특히 뭐 재건축 이야기 등등 집중적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부동산 시장이 뭐 뉴스들이 굉장히 좀 두 가지 방향으로 다 나오더라고요. 계속 뭐 신고가 뭐 나왔다, 뭐 또 하루 만에 뭐 몇 억이 올랐다 이런 이제 뉴스가 한편으로 나오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재건축 뭐 안 됐다, 포기됐다, 연기됐다, 또 PF 부실 뭐 이제 터진다 등등 불안한 뉴스도 계속해서 부동산 쪽에서 나오고 있던데 요거 한번 같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예림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특히 부동산 쪽에 굉장히 전문성을 또 갖고 계시는 우리 김예림 변호사님과 함께 요즘에 공사비가 하여튼 엄청 올랐다는 얘기, 이건 뭐 팩트인 것 같고요. 네. 그죠? 한 30% 올랐어요? 얼마나 오른 거예요? 공사비 이제 그 한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재건축 재개발 공사비가 조금 다르긴 한데 500만 원대였거든요. 22년 기준 평당. 네.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뭐 제한된 거를 보시면은 이 서울 금천구 남서울 럭키 아파트라고 있어요. 네. 여기 시공사에서 950만 원 평당 제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잠실 진주 아파트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수익성이 좀 좋은 입지에 위치한 걸로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도 823만 원 제한이 됐기 때문에 이제 1000만 원 곧 넘지 않나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 최근에. 아니 공사비로 따지면 그럼 거의 뭐 그러니까 100% 가까이 오른 거네, 그죠? 한 7, 80%는 그냥 기본적으로 오른 거고. 왜냐면 그죠, 500에서 뭐 한 800만 가도 벌써 얼마 오른 겁니까 이게? 한 80% 맞나 이게? 8, 40 그렇죠? 네, 그렇죠. 한 60%, 80% 혹은 뭐 100% 이렇게 오른 건데. 네. 22년도 사실 시장이 22년이면 굉장히 좋았던 시장이잖아요. 네. 그때도 공사비가 싸진 않았을 텐데 그때 거의 뭐 2배 가까이 올랐다고 하면 사실 건설사 입장에서는 거의 공사를 포기해야 되는 수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맞나요?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뭐 출혈 경쟁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뭐 입지가 웬만큼 좋지 않고서는 서로 이제 시공을 뭐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죠. 경쟁을 치열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그 공사비 갈등이 굉장히 많아요, 사업장에. 그래서 착공 못 들어가는 것들도 상당히 많고. 그러니까 그때 계약하거나 그때 이제 얘기돼 갖고 오케이 그러면 우리 뭐 평당 500씩 해갖고 한번 갑시다. 그렇죠. 했는데 한 1, 2년 지나서 지금 보니까 공사비가 너무 올라갖고 아예 그냥 건설사에서 우리 못하겠다고 포기하는 데도 나오는 것 같고 그럼 니네 가만 안 둔다고 소송하고 뭐 이런 데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 선정을 이제 보통 조합 설립 인가하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행 인가하고 이제 선정을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착공 공사 들어가려고 하면 10년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공사비 협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공사비가 많이 이제 지금처럼 급격하게 올랐다라고 하면은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갑자기 몇 배로 올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제 조합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공사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안 하고 이제 기다리면은 공사비 내려가느냐 그것도 장담할 수가 없고. 공사비는 안 내려갈 것 같은데. 네, 장담할 한번 올라버린 물가는 원래 내려가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인건비가 많이 들고.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에 뭐 예를 들면 시멘트든 아니면 철강이든 이런 것들이 다 오른 거죠 지금. 그렇죠, 다 올랐죠. 거기다가 이제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시공사에서 뭐 제안을 하는 공사 비슷하게 해서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사비가 이거보다 내려갈 거를 혹시 무슨 재건축 조합 같은 데서 기대하시더라도 아마 그렇게는 어려울 거고. 그럼 이제 오른 공사비에 맞춰서 공사를 할 거냐 아니면 좀 더 지켜볼 거냐, 뭐 집값이 더 올라가면 뭐 그게 또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런 고민들을 지금 뭐 조합 같은 데서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새 집이 그래서 공사가 안 들어가니까 새 집에 대한 혹은 뭐 새 집까지는 아니더라도 새 집 비슷한 한 5년 뭐 한 7년 요 정도 된 준 신축 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요거는 맞나요? 네, 말씀하신 게 맞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다시 새로 지으려면은 원가가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미 지어진 아파트들이 좀 싸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공사비가 높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신축 공급도 사실 원활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제 신축 위주로 요즘 거래가 좀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근데 평당 500이나 들어요? 아니, 잠깐만요. 평당 1000이나 들어, 이제? 근데 지금 평당 뭐 900만 원대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국토교통부 뭐 기본 건축비 뭐 이런 것들은 지금 600만 원대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제한되고 있는 거는 900만 원대 제한이 되고 있어서 사실상 이제 추가 분담금 같은 것들 때문에 이제 재건축이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동일평형으로 가면은 추가 분담금 몇 억씩 내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 집 그냥 지금 현재 상태로 그냥 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는 거죠. 저는 물론 이제 안 지어봐서 제가 당연히 모르는 거긴 한데, 예를 들어 집을 뭐 한 2층짜리 집을 져. 평당 뭐 1,000만 원 뭐 그렇게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파트는 근데 그렇게 쭉 올리는 거잖아. 근데 올리는데 뭐 30층 막 이렇게 짓는데, 그러면 그게 한 평이라는 게 각 층마다 한 평씩 해서 1,000만 원씩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평당 공사비니까요. 그렇게 많이 안 들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또 고층으로 신축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이제 높게 짓는다라고 해서 또 좋은 거는 아니고, 전체적인 공사비나 뭐 사업성을 따져서 이제 층수도 정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보시면 상계주공 5단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상계주공, 용적률이나 뭐 대지집은 볼 때 그 수익성이 나쁜 단지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소형평형으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그 31제곱미터에서 뭐 30평대를 분양을 받는다라고 하면 추가 분담금이 5억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한 집에? 지금 사업이 조금 멈춰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신반포 18차 뭐 이런 데도 이제 평수를 줄여가요. 심지어 111제곱미터에서 97제곱미터로 줄여가시면 이제 그 추가 분담금 얼마 나오냐, 12억 나온다라는 거라서. 12억이요? 지금 상당히 재건축은 사업 수익성이 떨어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 집 있던 분이 새로 집으로 이제 바꾸는데 12억이 들어요. 평수도 줄여서 가시는 거죠, 지금. 같은 평형대로 이동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 분담금이 좀 만만치가 않다라고 보실 수. 집주인들이 못 하시겠는데 이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재건축은 사실 실거주 측면에서는 훌륭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비 기반 시설이 잘 갖춰진 곳에서 재건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거주 측면에서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뭐 투자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뭐 공사비 상승이라던가 여러 가지 사업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좀 사업이 가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뭐 집값이 또 그만큼 오르긴 했으니까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 싶기도 한데, 그럼 만약에 내가 이 집 갖고 있던 집을 비슷하게 이제 새로 짓는데 10억 뭐 이렇게 뭐 몇 억 이렇게 이제 맞아요. 이건 생돈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쉽진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그 말씀하신 대로 시세가 올라가니까 뭐 이렇게 내더라도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막상 내가 실입주에서 산다라고 하면은 이 그 추가 분담금을 또 납부할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죠. 그래서 뭐 서울시 같은 데서 무슨 용적률 같은 거 더 높여주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재건축, 재개발도 마찬가지긴 한데 재건축이 더 심각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재건축은 크게 이제 그 뭐 재건축 재개발은 조합원한테 분양을 해주는 원주민이시죠? 그분들한테 이제 분양을 해주고 나머지 지어진 거는 일반 분양을 하게 되는데, 그 일반 분양을 해서 그 수입이 들어오면 그걸로 이제 공사비나 사업비 같은 것들을 충당하는 구조로 보시면 돼요. 그렇게 봤을 때 일반 분양분이 많을수록 수입이 높아지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성이 높은 거, 일반 분양 세대를 많이 지을 수 있는 뭐 저층 재건축 단지들 뭐 이런 것들은 거의 개발이 끝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매한 용적률들 200%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만 남아있다 보니까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완화는 됐지만 사실상 뭐 크게 완화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용산의 한 아파트라고 인 경우에도 거기도 한 원래 재건축 부담금으로 7억 정도 나온다라고 했는데 뭐 완화돼서 몇 천만 원 깎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몇 억을 또 이제 그 재건축 부담금으로 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상 이제 재건축은 좀 투자로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경우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나마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저층 주거단지를 이제 단독 다가구 같은 것들을 개발하는 거다 보니까 그건 좀 낫겠다. 사업 수익성이 좀 낮죠. 사업 수익성이 좀 낮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제 그 뭐 사업을 진행을 재건축보다는 좀 사정이 낮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제 그 용적률이 좀 애매하다라고 하면은 뭐 새로 재건축을 해도 일반 분양 세대가 안 나오다 보니까 거의
1대1 재건축 형태로 되면 추가 분담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좀 풀어주기로 한 게 용적률을 좀 높여주는 방향으로 해서 이제 사업 수익성을 높여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재건축이 좀 가능할 여지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요즘에 이제 재개발 쪽 얘기 많이 나오는 데가 한남? 한남은 한참 진행이 됐죠. 이미 진행이 된 거고. 네. 거기는 그럼 이제 거의 결론 난 거예요, 거기는? 예, 한남은 이제 한남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주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한 그 5년, 3년, 4년 있으면 입주하시죠. 그래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분양 신청 정도 단계, 조합원, 그 정도 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실제로 이제 재개발 관련해서는 요즘 초기 재개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좀 투자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왜냐면은 이게 서울시에서 신통기획이나 모아타운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재개발의 속도를 좀 높여주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모아타운은 심지어 이제 개발이 좀 어려운 소규모 사업지들을 모아서 이제 개발이 가능하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위주로 이제 그 사업지가 좀 선정이 되고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것들은 다 초기 단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지가 좋은 뭐 한강변 위주의 뭐 초기 재개발 투자 수요가 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방동도 재개발하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안 이루어지는 데가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다 추진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사실 초기 단계에 다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업지 선별을 굉장히 잘하셔야 되는 거죠. 네, 잘 아시겠지만 뭐 재개발 진행된다라고 해서 뭐 10곳 중에 한 곳 되기도 사실 어렵잖아요. 아니 제가 이제 대방동 살거든요.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거기도 약간 오래된 주택 동네들이 좀 있는데 계속 막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붙어 있는데 보면 거기에 이제 새로 진 빌라도 막 있어요. 그러면 새로 진 빌라는 저거 재개발 한다고 하면 저 새로 졌는데 그냥 다 부시고 이렇게 새로 다 하나? 그래요?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게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권리 선정 기준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입주권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은. 그래요? 근데 이게 사업지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좀 꼼꼼하게 분석을 하셔야지 아니면 현금 청산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럼 안 되겠네. 약간 좀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신축 빌라도 이제 입주권이 나오는 매물을 뭐 투자를 하신다 그거는 괜찮죠. 근데 이제 안 나오는 매물들도 섞여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 이제 뭐 보시는 분들 가운데 이제 서울에 안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서울은 이제 대체로 재건축은 좀 사업성이 많이 떨어져서 재개발 쪽으로 좀 가고 있고 재개발 중에서도 사실 재개발이 뭐 10곳 중에 한두 군데 이렇게 막 되는 거니까 그건 이제 사업지 선정을 잘해야 된다는 정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지방들은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죠. 지금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뭐 전체적인 지표를 보면은 이제 집값 상승으로 돌아선 게 전국이 다 돌아서긴 했어요. 이제 지금요? 부산 빼고 전국이 다 돌아서기는 했는데 근데 이제 지방은 양극화가 더 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부산 같은 데도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웬만한 지역보다 더 소득 수준이 높거든요. 집값도 높고.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산 내에서도 수요가 안정적으로 있겠죠. 뭐 그런 형태의 이제 그 소득 수준이 좀 높고 집값이 높은 곳, 입지가 좋은 곳 위주로는 좀 거래가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은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이제 뭐 재개발, 재건축 쪽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이 좀 계실 텐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재건축 쪽은 조금 어렵다고 좀 지연이 많이 될 거라고 이제 판단하는 게 맞긴 맞겠군요. 네, 재건축은 사실 비용 때문에 이게 그 정비 계획 수립할 때 처음에 어느 정도 이제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기는 해요. 대략적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추가 분담금 얼마 내야 된다라고 하면은 좀 의견이 분분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건축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시행 인가 받고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구체적으로 얼마를 내고 어떤 평형을 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가 대략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때 이제 한 번 더 좀 문제가 생기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업성이 안 나오다 보면은 돈을 내야 되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조합원 입장에서는 사업을 진행하고 싶어하지 않는 이제 조합원의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재건축하면 또 지금 신도시 일기 신도시들 거기도 이제 한 30년 넘어가면서 거기들도 이제 막 재건축 붐 좀 일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도 만만치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일기 신도시 재건축 그래서 이번에 선도지구 6월 25일에 발표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선도지구 안 되면 우리는 끝이다 이런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단지가. 왜냐하면 이게 개발이라는 게 순환 개발이잖아요. 그 국토교통부에서도 그렇겠죠. 뭐 이주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내놓긴 했는데 뭐 뾰족한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그 재건축 단지가 일시에 많이 이주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이주 수요들 때문에 집값이 또 불안정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순환해서 개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2000년대 초반에 그 지정이 됐던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뭐 기름 뉴타운이나 은평 뉴타운 제외하고 최근에 이제 입주하기 시작한 뉴타운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사업이 굉장히 더디게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선도지구 지정에 이제 사활을 걸고 계시다. 재건축 단지들이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선도지구 지정 요건을 보니까 주민 동의율이 압도적으로 많은 점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많이 찬성하는 동네를 먼저. 네. 근데 이게 그 말은 이제 곧 이제 주민 동의가 높아야만 사업이 좀 지연되지 않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통합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또 가산점을 주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통합 재건축이 사실 쉬운 거는 아닌 게 네. 여러 단지가 이제 그 모여서 재건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단지별로 뭐 사업 수익성이 좀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제 묶어서 간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중간에 뭐 건축 계획을 수립하거나 조합원 분양 신청할 때 뭐 이런 때 이제 수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비용과 뭐 이런 문제들로 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 이제 어쨌든 이주 수요라는 게 뭐 예를 들어 신도시 뭐 분당이나 일산 같은데 큰 아파트 단지들 많은 데서 뭐 한 2,000세대 먼저 시작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그 2,000세대들이 그 주변 어디론가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거기 뭐 집을 사실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이제 전세나 뭐 이런 데로 아마 가실 텐데 그걸 이제 감당할 만한 뭐 집들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변 집값이 사실 불안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시에 개발을 하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 순환 개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 이번에 선도지구 지정이 안 되면은 언제 개발이 될지 모른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그 근방의 전세 가격은 좀 오르겠네요? 오를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그렇죠. 그 주변 지역에 좀 투자를 노리시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는 게 어쨌든 이주 수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전세값이 오르고 또 이게 매매가를 올리는 효과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집값이 좀 오를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그거 만약에 재건축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순차적으로 결국은 다 해야 될 테니까 그럼 한 10년, 15년은 계속 전세 수요가 엄청나겠네, 그 동네는. 그 주변에 계속 그럴 수 있겠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어쨌든 이주가 이루어져 버린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집값이 계속 불안정하게 좀 유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이주 대책이 좀 구체적으로 마련이 돼야 되는데 사실 뭐 뾰족한 수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주변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럼 이제 그때 전세 가격이 막 오르게 되고 그럼 전세 가격이 또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는 이런 이제 그림이 나오면 다시 이제 집값 불안해지면 집값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정부가 또 뭔가 대책을 안 내놓을 수는 없을 거고 이거 또 복잡한 계산이 그럴 수 있겠죠. 신도시 중심으로 그럼 지금은 조금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 지금 그 뭐 일기 신도시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호재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선도지구 지정 앞두고 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곳들은 지금 계속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강변 입지가 좋은 이제 재개발 위주로 해서 지금 투자 수요들이 계속 들어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로 이게 지금도 이제 저는 아직 이제 제가 집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집값을 뭐 십몇억 막 이렇게 막 낼 만큼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많이 좀 따라왔나에 대한 의심이 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떨어질 요인보단 지금 말씀 들어보면 올라갈 요인이 더 많아 보이는데 맞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좀 상승 전환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무에서 느끼기에는 최근에 이제 뭐 그 수요자, 그러니까 투자를 뭐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거래를 할 때도 주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을 깎아서 거래한다, 이건 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빠른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오히려 가격이 뭐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구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와, 이거 어떻게 집값은 죽어도 안 떨어지네. 나는 네. 올해랑 내년에 한 번은 좀 많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좀 했거든요. 네. 적정하게 조정이 됐을 때 이제 매수를 하셔야지 또 이제 너무 바닥에서 사시려고 하면은 이렇게 그 잡기가 어렵더라고요. 타이밍 자체가. 아, 그래요? 네. 아, 거기도 안 되네, 그럼. 또 사이클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네. 아, 그렇습니까? 네, 또 올랐다가도 또 이제 내리는 시점이 오겠죠. 언제 내려? 뭐 작년 재작년에도 제가 그 뭐 좀 매수를 하셔도 좋은 시점이다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었는데 뭐 이제 또 오르기 시작한 거죠. 네. 작년 재작년. 네. 아주 이 부동산은 원래 한 번 떨어지면 그래도 몇 년 정도 이렇게 쭉 한번 바닥 기고 그 다음에 올라가지 않나요? 근데 부동산이 근데 그게 또 이제 전망하시는 분들마다 또 다 다르기는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금리라는 영향이 좀 컸기는 했잖아요. 네.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면서 좀 급격하게 조정을 받고 좀 거래가 거의 없다시피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올해 이제 금리 관련해서 인상을 좀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도 함께 이제 반등을 하는 그런 형태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그 말씀하신 선도지구 같은 데선 주민 동의율이 매우 중요하다고 치면 네. 경쟁적으로 약간 주민 동의율을 높이기 위한 각 그 단지별 어떤 경쟁이 좀 지금 치열하겠군요. 굉장히 치열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네. 95% 넘으면은 가산점 60점까지도 이제 준다라는 거니까 좀 그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거의 주민 동의율이 결정을 하는 형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단지 내 갈등도 좀 있겠네. 단지 내 갈등도 있죠. 왜냐하면 이게 통합 재건축으로 가야 또 가산점을 받는데 이 통합 재건축을 원치 않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통합 재건축이 실제로 이제 뭐 여의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도를 하다가 결국에 뭐 사업 수익성이 서로 단지별로 다르다 뭐 이런 것들로 분리 재건축으로 가게 된 사례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합 재건축을 원치 않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분리 재건축을 또 원하는 쪽도 생길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선도직으로 지정돼서 가는 게 반드시 좋으냐?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공공기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도 나와 있지가 않으니까 이제 그 단지별로는 좀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한번 사긴 사야 되나? 아니 근데 지금 뭐 부동산 시장 전체로 보면 크게 보면 무슨 주거용 부동산, 아파트 같은 게 대표적인 상품일 것 같고, 그다음에 상가나 이쪽은 거의 지금 막 거래가 없다라고 완전 막 보시면 돼요. 폭탄 맞았잖아요. 공실도 엄청나게 들고 주거용만 지금 이렇게 센 거죠? 그렇죠. 상가, 뭐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뭐 이쪽은 다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뭐 거의 그러니까 매매 거래는 어렵고 물론 임대차 수요는 좀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매매 거래는 거의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새로 지어진 상가 같은 경우에 지식산업센터도 마찬가지고. 지식산업센터. 분양 시점이 한 2년 전이잖아요. 이번에 입주하는 것들은. 그렇게 되면 분양가가 굉장히 높게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거래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최근에는. 공장형 뭐 어쩌고 이런 것도 그렇죠. 그게 지식산업센터. 그 지식산업센터. 엄청 문자 와요 저한테. 제가 요즘에 몇 군데 이렇게 좀 알아봤더니 번호가 어디서 또 한번 돌았는지 엄청 제 전화로 뭐 여기저기 막 난리 나서 엄청. 그리고 요즘에 무슨 민간형 임대주택? 이것도 문자 엄청 옵니다. 근데 그거는 좀 둘 다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민간형 민간형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지역주택조합 같은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그 강화가 됐어요. 그 규제 같은 것들이 부작용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좀 돌려서 다른 협동조합 형태로도 만들어서 민간 임대로 추진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또 이제 그 분양받을 사람 모집하고 이런 사례들이 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디 한번 방문해 봤더니 민간 되게 조건이 좋은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막 10년 동안 막 편하게 5년인가 10년 동안 하여튼 마음대로 사시고 그때 가서 사셔도 되고 안 사셔도 되고 이거 내가 낸 전세금은 다 돌려주시고 그래서 그럼 뭐 참 좋은 조건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아직 땅 매입 작업이 안 끝났대. 그 지역주택 조합 형태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지역주택 조합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조합원 가입을 하는 거지 내가 당장 분양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가 안 지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도 이제 그런 형태, 조합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게 대부분인데 마찬가지로 안 지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던데 걱정은 제가 해야 되는 걱정 많이 하셔야 되죠. 맞아.
걱정하지 말라는 대체로 상품들이나 뭐 이런 거 보면 대체로 그 걱정은 제가 해야 되는 네, 거겠더라고요. 맞아요. 예. 너무 뭐 얘기 듣고 혹해갖고 막 바로 넣을 뻔했잖아요. 네. 예, 근데 넣지 않았습니다 아직. 네. 하여튼 뭐 일단 500만 원만 넣으래요. 네. 예, 500만 원만 넣고 뭐 그다음에 뭐 중도금 다 뭐 대출되고 예, 대출해 주시고 무이자로 또 다 해 주시고 뭐 너무 조건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의 뭐 한 500만 원이면 집 사는 느낌으로 네. 예, 그렇게 해 주신다고 그래서 네. 그럼 그렇게 하면 사볼까 했는데 조심해야 된다. 네, 항상 이제 공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저평가라는 건 없기 때문에 항상 그거에 맞는 그 투자 가치에 맞는 가격들이 좀 정해진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면 네. 이제 그 좀 위험을 피하실 수 있겠다라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건 늘 제가 조심해야 하고 뭐 스스로 잘 검토해야지 뭐 누구한테 그냥 맡기고 그냥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이게 절대 안 되더라고요. 네, 항상 그런 거 이제 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실 때 우리 변호사님께서 어느 쪽 뭐 부동산 시장이 조금 더 그래도 투자하기에 혹은 뭐 내가 실거주하기에 더 유리하다고 보시고 어느 쪽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 정리 말씀 좀 주신다면요. 저는 재개발 재건축 위주로 많이 사건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재건축 쪽은 좀 실거주 측면에서는 모르겠는데 이제 투자 가치는 좀 따져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재건축 쪽은? 네, 재건축 쪽은 이제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들이 대부분이고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것들로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부분 때문에 초기 재개발 투자로 많이 들어가시거든요. 근데 이제 재개발이라는 거는 내가 돈이 적은 대신에 이제 시간을 묻는 투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초기 재개발 그 사업지에 뭐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중간에 지연되거나 중단될 위험성이 항상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잘 고려를 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재개발은 매물별로 투자 수익성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업지 분석뿐만 아니라 매물 분석도 굉장히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재개발은 어떤 동네 하나 이제 전체적으로 바꾸는 건데 거기에서도 그냥 일반적인 뭐 단독주택이 있을 수도 있고 빌라나 뭐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요거별로도 또 나중에 수익성이 매우 달라질 수 있는 거군요.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1월 10일 대책에 보시면은 이제 비아파트 그 소형주택 같은 경우에 이제 세제 혜택을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6억 원 이하다라고 하면은 올해 내년에 지어지는 거 매수를 하시거나 기축이라고 하면 임대사업자 등록하시면 주택수 포함이 안 돼요. 세금 과세할 때.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재개발 시장에 좀 유입되는 수요들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건 이제 그 크기에 따라서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소형 비아파트만 이제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빌라라던가 뭐 소형 이제 그 도시형 생활주택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 그런 것도 잘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죠? 네, 잘 알아보시면은 현재 주택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어쨌든 절세도 중요하잖아요. 투자 수익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활용하실 수 있어요. 대신 그 나중에 입주 이건 나오는 거예요? 입주권 나오죠. 입주권 나오고. 그건 상관없고요. 그렇습니까? 네. 요즘 경매 시장도 뜨겁던데. 경매요? 사실 저는 제 스스로가 경매가 별로 관심이 없긴 한데 이제 가치가 있는 주택은 뭐 아주 싸게 낙찰되는 사례는 별로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뭐 전세 사기 여파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경매 사건 수가 엄청나게 늘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잘 선별하시면은 아주 싼 값에 이제 또 그 낙찰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관심을 안 가지신다, 뭐 안 가지시는 걸 추천드린다 이건 아니에요. 네. 어디 제가 이제 주말에 경매 알림이 들어와서 이제 아파트 한번 낙찰 받아볼까 해서 이제 들어갔다가 땅이 있는데 거의 뭐 10분의 1 가격인 거예요. 그 문제가 있는 땅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너무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설명을 이렇게 봤더니 일단 맹지야. 그러니까 도로가 접근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산 타고 올라가면 갈 수는 있는데 그 안에 또 뭐 이렇게 묘지가 뭐 이렇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묘지 관련된 무슨 권리가 뭐 있고 뭐 등등 뭐 컨테이너가 하나 있는데 뭐 이렇게 설명이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되게 싸갖고 한번 낙찰 받아볼까? 막
한 3,000평 되는데 네. 2천만 원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한번 사시면 다시 팔 수가 없는 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너무 혹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파트 같이 거래가 잘 되는 거는 이제 경매 들어가도 그렇게 낙찰가가 안 떨어지기 때문에 그쵸? 네, 그렇게 가치가 선별하시기가 좀 쉽지는 않죠. 맞아. 싼 데는 다 이유가 있지 뭐.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김예림 변호사님과 함께 재건축 시장 이야기 조금 더 집중적으로 나눠봤고요. 또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장이 곧 시작할 텐데요. 오프닝 벨 라이브와 함께 오늘 우리 시장도 분위기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 이번 주 또 목요일이 아무래도 장이 없는 날이다 보니까, 또 현충일이다 보니까 조금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저는 인사드리고 이어지는 오프닝 벨 라이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